민족일보 사건. 민족일보의 창간. 이 공화국은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해줬다. 이후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왔던 신문은 모두 380여 종. 그중 61년 2월에 창간된 민족일보는 가장 주목을 끄는 신문이었다. 민족일보는 제1교포 조영수가 창간한 신문으로 기존의 신문과는 달리 혁신적인 생각을 많이 싣고 있었다. 특히 절대빈곤에 시달리던 농촌의 비참한 생활상을 특별 취재반을 편성, 생생하게 취재해서 보도했으니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당시 민족일보 기자의 증언이다. 당시만 해도 지식인들은 우리나라 농촌이 그렇게까지 비참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직접 취재해서 보니 마을에 가면 점심때 연기 나는 집이 없었다. 죄다 점심은 굶고 있었다는 얘기다. 그리고 이런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진보적인 논조로 민족일보는 창단 한 달 만에 가두 판매 1위라는 선풍적인 지지를 얻게 된다. 당시 발행 부수는 35,000부로 유력 일간지들이 5만 부 정도를 발행할 때였다. 혁신계를 대변하던 민족일보. 민족일보가 창간되던 61년대 초, 나라는 한미경제협정으로 들끓고 있었다. 당시 정부는 미국의 원조 없이는 예산 편성도 못할 지경이었다. 이때 미국은 원조의 대가로 한국 경제를 더욱 감시감독하고자 했었으니 병석에 누운 한국 경제라는 만화이다. 협정은 그야말로 미국의 내정 간섭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굴욕적인 것이었다. 때문에 민족일보는 창간 후부터 이 협정을 대차게 깠다. 당시 경제협정 풍자 만화, 이만큼 크면 날 잡아먹지 않겠니? 당시 반미운동과 더불어 통일운동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었는데 민족일보는 통일운동에도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하지만 자주통일이니 중립파 통일이니 하는 소리는 미국을 긴장시키고 있었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통일은 미국이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러다가 한국의 공산혁명이 발발할 수도 있겠다는. 미국은 연일 장면정부를 압박했고 결국 장면정부는 소위 2대 악법을 발표하게 된다. 반공법 실시, 데모 금지. 하지만 그로 인해 시위를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시위를 불러일으키고 말았으니 2대 악법 규탄 대회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었고 이때 조영수는 대중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등 활동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때문에 민족일보와 조영수는 어느덧 혁신계의 대표 주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군인들은 우려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다. 5.16의 주축이었던 김재춘의 회고다. 당시 군은 이러다가 적화통일이 되던지 6.25 전쟁이 다시 일어나던지 하겠구나 싶었다. 때문에 그런 위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밖에 없다고 생각했었다. 당시 미국의 정책 보고서 내용은 이렇다. 한국은 지금 민족주의 감정으로 한껏 부풀어 올라 위험한 상황이다. 이러한 민족주의가 막시즘 혹은 중립주의로 흐리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면 정권은 미국이 원하는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만들겠다던 반공법도 결국 시위대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했으니 미국이 장면 정권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겠는가? 미국은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한국에서도 버마의 내인 정권처럼 군사 정권이 들어서야만 혼란이 수습될 수 있겠음. 60년 8월 버마에서는 내윈이 쿠데타로 집권했었다. 이후 미국이 어느 정도로 개입했는지 추측이 난무하지만 미국은 장면 정권을 축출할 수 있도록 군부 쿠데타를 유도했었고 그것이 현실화된 것이 바로 5.16이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박정희라는 인물을 도통 신뢰할 수가 없었다. 민족일보 사건, 누군가의 과거를 지우기 위한 희생양. 5.16이 일어나자 주위에서는 조영수에게 피신할 것을 권유했다. 지금 상황이 위급하니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게. 하지만 곧바로 신문사에 군인들이 닥쳤기 때문에 5월 18일 조영수와 신문사 간부들은 모두 함께 구속되고 만다. 그리고 나흘 후 군사정권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영수는 조총련 출신으로 조총련으로부터 정치자금 2억 환을 받았다. 또 조영수는 평소 북한의 사상에 적극 협조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재판관은 5명 가운데 3명이 군인이었다. 당시 군인들이 3권을 장악했던 때라. 하지만 조영수는 이렇게 반박했다. 나는 민단 출신이지 조총련이 아닙니다. 후원금도 민단에게 받은 겁니다. 그러나 검사는 조영수를 간첩으로 올감했다. 거짓말입니다. 피고는 이명근이라는 간첩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또 조총련에게서도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검사의 말은 사실일까? 먼저 검사가 간첩이라는 이영근은 한때 조봉암의 비서로 있다가 진보당 사건 이후에 일본으로 도피해서 일본 현지에서 신문사를 차렸던 인물인데 평소 북한 정권에 대해 맹렬히 비난하던 터라 현지에서 조총련과 매우 사이가 안 좋았던 인물이었고 1990년 이영근이 사망했을 때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공로를 인정해서 국민훈장을 추서까지 했었다. 이영근이 받았던 무궁화 훈장의 사진이다. 그렇다면 과연 조총련에게 자금을 받았나? 사실 조영수가 자금을 준 이는 제1교포 기업가 박용구였다. 그는 민단계 사업가였고 후일 박정희로부터 공화당의 재정국장 자리를 제의받기까지 했던 인물이다. 고로 당시 군사정권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까지 추서받고 박정희로부터 재정국장 자리까지 제의받은 인물들을 두고 간첩이니 조총련이니 하면서 몰아붙였던 것이다. 해외에 있던 모 아무개를 간첩이라고 미리 못 박아놓고 그 사람이 과연 간첩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항변할 기회조차 만들지 않고 간첩에게 돈을 받았으니까 너도 간첩이다 라는 논법이었지. 하지만 조영수는 억울하다며 끝까지 항변했다. 그는 평소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자주 써왔음을 주장했고 반공은 기본적인 입장이다. 김일성 정권은 시민의 기본 권리가 무자비하게 박탈당하고 있는 공산 독재 국가이다. 자신이 제1교포들의 북송 시위 반대에 나선 뉴스의 화면을 증거로 제시하였으며 국제신문인 협회를 비롯해 해외에서 구명운동이 전개되었지만 모두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는 61년 12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만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전 국회의원 이만섭은 이렇게 말한다. 그는 박장군 본인의 사상적 문제를 덮어두기 위한 희생양이었다. 사회학자 김상욱은 이렇게 말한다. 박정희는 미국 측으로부터 사상적 의혹을 받자 민족일보의 조영수를 자신의 면죄부의 제물로 삼았던 것이다. 강준만 교수는 또 이렇게 말한다. 박정희의 빨갱이 경력을 세탁하기 위해 희생된 인물이 바로 민족일보 사장 조영수였다.